자, 이러한 사상은 사실은 계속 이어졌고요. 중세로 들어오면 이제 중세 유럽은 이제 기독교가 대세가 됐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기독교 플러스 뭐가 세상을 지배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 중세를 완전히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도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였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모든 신학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반으로 이제 신학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은 일단은 우주는 유한하다, 무한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토성까지 정도가 우주의 끝이고, 왜냐하면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데 만일 별들이 무한한 거리에 있다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별들이 하늘에서 돌려면 별들이 비교적 가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신은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천구 밖에는 무한한 신의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는 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스테디 스테이트.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항상 그 모습 그대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라는 거죠. 시작도 끝도 없고 완벽한 운동 상태에 있다. 모든 것이 일정한 시계처럼 일정한 궤도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제1원인으로서 신에 의한 창조를 허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움직임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건 이제 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창조 이후에는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많은 현상들이 자연에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신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타락이라고 설명을 했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중세가 지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까지는 우주관을 사로잡았던 것이 뭐냐 하면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 우주를 관찰하거나 실제 자연을 관찰하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자리 잡았는데, 그러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게 이런 그림 양식에도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의 그 그림을 보면 이런 식의 굉장히 좀 특이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죠. 발은 옆을 향하고 가슴은 앞을 향하고 얼굴은 또 옆을 향하고, 이게 그 미술 하시는 분들이 정면성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떠한 사람의 원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각도, 얼굴의 경우에는 옆면, 발의 경우도 옆면, 가슴의 경우는 정면. 그래서 여기서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 하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는 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적인 원형이 무엇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 때도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걸 그렸어요. 어린아이들이 주로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걸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서 뭐 성자, 뭐 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규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르네상스로 오기 시작을 하면 일단 그림의 대상이 달라지죠. 고대 이집트라든가 중세는 신, 뭐 성인, 왕 이런 것들만 그렸다고 한다면 르네상스 시절에는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초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전에는 뭐 예수님이라든가 뭐 사도 바울이라든가 뭐 하나님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신성한 것들만 그림의 대상이었지만 르네상스 이후에는 이렇게 일반인들이 초상화의 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그림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주름들, 자신의 어떤 주름들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우리가 아는 수많은 유명한 천문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1543년부터 1642년까지를 천문학의 99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뭐 그 베이컨,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본 렘브란트, 화가 렘브란트도 이 시절이었고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여기 있었고, 이 시절 전에 누가 있었냐 하면 마르틴 루터가 있었고, 미켈란젤로가 있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었고,
이 르네상스가 점점점 이제 끝나갈 무렵에 누가 등장했느냐? 예, 티코 브라헤, 갈릴레오, 케플러,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누가 있었느냐? 코페르니쿠스, 그러니까 루터하고 동시대에 코페르니쿠스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단은 코페르니쿠스가 여러분이 이제 다 잘 아시죠? 예, 지동설을 이제 주창한 사람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동설을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사람도 뭐 혁명가다라는 식의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플라톤의 그 고대의 이데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동설을 만들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되게 어글리하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더 플라톤의 이상에 가까운 모델을 지동설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중심을 뭘로 바꾸느냐? 이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으로 바꾸면 그냥 그 완벽한 원과 등속 운동으로 화성의 역행 운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조차도 태양이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에피사이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코페르니쿠스는 기본적으로 현상을 이제 관찰을 해서 현상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기보다는 플라톤의 진리, 플라톤의 그 현상을 구원하라 라는 그러한 그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에서 일단은 지동설을 생각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티코 브라헤라는 그 천문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천문학자였어요. 이 천문학자는 왜 우리에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상상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플라톤은 상상만으로, 논리적인 사고만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티코 브라헤는 그전 그 어떤 천문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별들을 관찰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티코 브라헤가 이런 식의 어떤 그 관측 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물론 이때도 카메라나 사진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눈으로 관찰을 했지만,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별들의 위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을 했냐 하면, 아까 각도 말씀드렸죠. 이게 1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1도를 60분의 1로 나누면 그게 1분이라고 했어요. 별의 위치를 4분의 정확도로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몇 분의 몇으로 나눈 거죠? 60분의 4니까 60분의 4면 얼마죠? 예? 15분의 1. 15분의 1. 예. 손가락 하나를 15분의 1로 나눈 정도의 정확도, 그 정확도로 별들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맨눈으로. 눈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1572년에 11월 11월 빼빼로데이죠. 네. 금성만큼 밝은 노바, 신성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금성은 초저녁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이에요. 밤하늘에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밝은 게 초저녁에 보였다. 그거는 무조건 금성입니다. 근데 금성만큼 밝은 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노바라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런 현상을 보고 객성, 손님객, 별성, 손님별이다. 갑자기 우리를 찾아온 손님별이다 라고 불렀고요. 서양에서는 새로운 별이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조금 더 과학적인 표현을 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좀 문학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구나, 새로운 별이 나왔구나, 좀 표현이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토성보다 먼 하늘에서 발견되었다는 걸 증명해요. 토성보다 가까이 있었으면 이 시차 현상, 4분 정도의 정확도로 시차 현상이 발견이 되었을 텐데 토성보다 가까우면 그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성보다 멀리 있어야 되네?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토성보다 멀리 있는 하늘은 천구잖아요. 그 당시 천문학에 따르면. 근데 천구에서 갑자기 뭔가가 뻥 하고 새로운 게 나타났다.
플라톤의 우주관에 따르면 천구는 영원해야 되는데, 불변해야 되는데, 천구가 변한다. 굉장히 커다란 플라톤 천문학의 위기가 탄생을 하는 거죠. 자, 초신성이라는 것. 티코 브라헤가 발견한 거는 사실은 초신성입니다. 요즘 에스파가 슈퍼노바 멜론 차트 1위 됐죠? 예. 그 슈퍼노바가 뭐냐면 초신성이에요. 요거는 그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임명신 교수님 팀이 발견한 초신성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직접 관찰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슈퍼노바. 예. 그리고 다시 없어지죠. 그죠? 원래는 없었다가 이 날짜가 이게 변해요. 갑자기 뭐가 나타나죠? 그러다가 날짜가 다시 지나니까 한동안 거의 한 달 정도 밝게 빛나다가 다시 사라지죠. 그죠? 예. 이게 초신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은하에서 이거 이제 결국은 뭐 나중에 지웅배 박사님이 이거 설명을 해주실 텐데, 별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밝은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별처럼 보이는 현상인 거죠. 근데 사실은 별보다 한 10억 배 정도 밝은, 일반적인 별에 비해서 10억 배 정도 밝게 빛나는 현상이 초신성입니다. 현대의 망원경으로 티코 브라헤가 발견한 이 초신성을 관찰하면 그 초신성이 남겨놓은 잔해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신성 폭발한 이후에 남겨놓은 이 잔해들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티코 브라헤 초신성 잔해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하늘이 영원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고 하늘이 변한다 라는 얘기죠. 하늘이 변해요. 하늘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하늘도 변해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 이제 사람들한테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천구는 불변하지 않더라. 그리고 나서 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하네스 케플러는 그 티코 브라헤의 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티코 브라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찰을 할 때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티코 브라헤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약간 좀 엉뚱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티코 브라헤가 귀족이었어요. 덴마크의 귀족이었고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티코 브라헤가 이제 그 죽기 뭐 한참 전에 이제 코가 잘려가지고 이제 그 쇠로 박은 코를 달고 다녔던 사람인데, 왜 그랬냐 하면 누군가랑 이제 과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싸운 거예요. 자존심이 강하니까 싸우다가 이제 이렇게 그 결투까지 하게 된 거죠, 그 사람하고. 그러다가 이제 코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에다가 뭐 쇠를 박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죽었냐 하면, 어떤 그 파티에 갔어요. 파티에 갔다가 막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와인을 많이 마셨는데 소변이 마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체면이 있다 보니까 참은 거예요. 이게 고상하지 못하게 파티장에서 갑자기 볼일 보러 가는 것조차도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방광염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허무하죠, 굉장히. 근데 죽을 때 티코 브라헤가 그 케플러한테 자신의 그 관측 데이터를 다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4분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굉장히 귀한 데이터였죠. 케플러한테 넘겨줘서 케플러가 그걸 가지고 그 행성의 움직임을 이제 다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도 나름대로의 지동설 모델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케플러도 고대 이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행성이 왜 6개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천왕성, 해왕성은 발견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고민을 한 다음에 1595년에 계시를 받고 우주론 모델을 독자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정륜면체,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정십이면체가 우주의 틀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의 다면체. 플라톤의 다면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의 틀을 구성해서 각각의 행성이 하나의 다면체에 대응된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이어받아서 이런 식의 플라톤의 다면체에 대응하는 이러한 우주론 모델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아무리 해도 티코 브라헤가 그
만들었던 그 4분의 5차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를 도입했냐 하면 이런 식의 원궤도가 아니라 타원궤도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타원궤도를 도입하니까 타원궤도에서도 이 각도가 변하는 속도는 일정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빨리 지나고 여기서는 천천히 지나고 이게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태양이 중심에 있고 행성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 궤도를 이제 돌기 시작을 합니다. 케플러가 요거를 표현을 할 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이게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요 과정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타원 궤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완벽한 원, 이거는 정말로 플라톤을 따랐던 사람들이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중요한 진리였고 그 진리로 세상을 구원을 했었는데 그 진리를 포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지저분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행성들의 궤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이제 공전축도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찌그러진 모습으로 공전하기도 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제각각이에요. 이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도 행성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주의 본 모습이다.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순수할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나와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더라 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8분의 5차를 모른 채, 이거 칼 세이건에서 발췌한 겁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서 발췌한 문장이에요. 내가 8분의 5차를 모른 채 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나는 가설을 땜질하는 식으로 적당히 고쳤을 수 있는데 그건 무시될 수 없는 성질의 오차였고 이것이 이 8분이 천문학의 완전한 기억으로 이루는 새로운 길을 내게 가르쳐 줬다. 이 8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우주론 모델에서는 8분 오차 내에서는 설명이 가능했는데 티코 브라헤의 4분 오차를 설명을 못한 거였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타원 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이 정량적인 작업, 숫자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을 한다, 여러분이 이제 과학도를 꿈꾼다, 여기 청소년들도 이제 아니면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과학을 한다, 과학에서 뭔가를 실현시킨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산을 통해서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화성에 간다, 달에 간다,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구체화시키려면 이런 숫자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갈릴레이가 등장을 합니다. 갈릴레오. 이제 갈릴레이가 한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이때부터 이제 도구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티코 브라헤도 나름대로의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혁명적인 도구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망원경이에요. 망원경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었고요. 주로 이제 항해, 네덜란드가 당시에 이제 해상을 장악하던 시절이었는데 항해에 굉장히 이제 망원경 같은 도구가 필요했겠죠. 근데 갈릴레이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직접 망원경을 제작한 다음에 갈릴레이는 그걸 가지고 하늘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본 천문학자, 이게 갈릴레오입니다. 그래서 뭐를 발견했느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요. 자, 태양을 망원경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태양을 이렇게 망원경 직접 눈에 갖다 대고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하면 이렇게 필터를 끼고 보거나, 그래서 약간 태양빛을 많이 가리는, 아니면 빛이 오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빛이 나온 걸 비추게 해가지고 보거나, 그런 식으로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이런 게 보여요. 흑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태양이라는 거는 신을 상징하는 천체였습니다. 다른 그 당시에 교회를 상징하는 천체였습니다. 신의 빛을 반사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신부니까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수했어야 되는 달이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더라. 분화구들이 보이더라. 또 한 가지, 은하수. 하늘에 이런 은하수가 있습니다. 맨눈으로 잘 볼 수 있어요. 정말로 날씨가 맑고 주변에 도시에 불빛이 없으면 하늘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뭔가 거무틱틱한 모습이 보이죠? 아름답지 않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게
천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거무틱틱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지구 대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구 대기가 공기가 오염이 돼서 저런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게 뭐였냐 하면 다 별이었어요. 천구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별이 지구 대기의 오염으로 생겨난 어떤 이상한 뿌연 거에 이게 사실은 뿌연 지구 대기에 오염된 물질들이 아니라 별이구나. 그럼 별의 분포가 더 이상 하늘에서 일정하지도 않고 별이 있는 그 주변에는 뭔가 거무틱틱한 지저분한 것들도 있고 하늘의 천구의 모습이 더 이상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하죠. 또 한 가지, 목성. 목성은 굉장히 밝은 천체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목성에 달들이 있다, 목성에 위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위성들이 목성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발견을 해요. 지구만이 유일한 중심이어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우주의 중심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유일한 중심이 아니구나. 또 다른 중심이 있구나. 그러면 더 이상 지구만이 우주의 센터일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금성을 봤을 때 금성은 지구가 여기 있고 금성이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이렇게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할 때 여기에 있을 때는 굉장히 밝게 보이죠. 금성이 밝게 보이는 이유는 금성이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있으면 태양빛을 가리잖아요. 금성이 안 보이죠. 이렇게 있으면 태양빛은 여기만 이렇게 밝게 빛나니까 반달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금성에도 이런 식으로 식현상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요거는 천동설 모델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오직 지동설 모델에서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제 지구는 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이유가 요 두 가지 관측 통해서 더 이상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이유도 없고 요거는 분명하게 지동설을 지지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동설이 이제 대세가 되기 시작을 하죠. 참고로 요 목성 주변에 새로운 별들이 발견이 되죠. 사실 엄밀하게는 이게 별이 아니고 그냥 위성인데 달 같은 위성들인데 갈릴레이가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이거를 메디치의 별이라고 부르면서 메디치가에 헌정을 해요. 메디치가는 당시에 피렌체, 그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의 그 왕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세력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펀딩이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으니까 귀족이나 교황이나 왕이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를 했느냐? 아부를 합니다. 엄청나게 아부를 해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 하면 불멸의 영혼인 전하의 은총이 지상을 밝히기 시작하자. 전하의 더없이 훌륭한 미덕을 기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밝은 새 별들이 나타났다. 원래 목성 주변의 위성은 항상 있었습니다. 새로운 게 나타난 게 아니라. 거의 신성하리만큼 눈부신 위협을 이룬 사람들은 메디치 가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별의 이름을 달아서 그 업적을 기린다고 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목성의 4개의 위성을 메디치안 스타즈, 메디치의 별이라고 명명을 한 다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레오를 메디치 가문의 수학자 겸 철학자로 임명을 합니다. 직장을 얻은 거죠. 이렇게 이제 굉장한 아부를 한 다음에 이제 직장을 얻어서 그러니까 갈릴레이 하면은 마치 교황을 대적해서 싸우는 굉장히 거대한 용감한 투사처럼 묘사가 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교황하고도 이제 트러블이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엄밀하게는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직자들하고 이제 인간적으로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엄밀하게는.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제 혁명가다 이런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다만 과학적으로는 혁명가가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엄청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뉴턴이 등장을 합니다. 갈릴레이가 죽은 그 해에 사실 엄밀하게는 그 다음 해에 뉴턴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이죠. 갈릴레이가 죽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에 뉴턴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뉴턴이 세상을 바꾸죠. 예. 소위 말하는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을 해요. 자, 만류인력의 법칙이다. 이게 뭔지 다 아시죠? 뭔가요? 중력. 예. 근데 여기서 발견한 거는 뭐냐 하면 왜 이게 만유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예, 모든 물질에.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힘과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게 하는 힘은 같은 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같은 힘이면 지구도 태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근데 사실은 지구는 태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과. 여러분이 사과를 던져요. 떨어지죠? 조금 더 세게 던져요. 그러면 좀 더 멀리 떨어지죠? 아주 세게 던져요. 그러면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게 공전이에요. 공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공전이에요. 다만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빠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힘과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돌게 하는 힘은 같은 힘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철학적으로 이게 왜 중요했느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땅을 지배하는 질서와 하늘을 지배하는 질서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은 그냥 변하는 거고, 땅은 변하고 세속적인 영역이고, 그냥 타락한 영역이고, 하늘은 신성한 영역이고, 그러니까 질서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질서, 똑같은 법칙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지배하고 있더라. 신성했던 하늘이 더 이상 신성하지 않고 하늘이 세속화됩니다. 하늘이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갈릴레이의 발견, 티코 브라의 발견, 케플러의 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하늘의 신성함이 점점점 무너지다가 이제 뉴턴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하늘이든 땅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구나. 이 모든 우주는 그냥 세속적인 공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점 깨닫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어떤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시차라는 걸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먼 별은 시차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별까지의 거리를 어떤 식으로 구하냐 하면 별의 밝기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 방법을 써요. 그건 뭐냐? 굉장히 원리는 단순해요. 어떤 초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밝아 보이죠. 멀리 있으면 어두워 보이죠. 근데 이제 빛이라는 건 사방으로 퍼지니까 이거 이제 그 빛이 단위 면적당 지나는 거 이제 계산을 하면 빛의 밝기라는 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왜냐하면 이게 1m 간다, 2m로 멀어진다. 그러면 이 면적이 2의 제곱에 비례하게 커지죠. 요거는 4의 제곱에 비례하게 커지고 그러면 요거 하나를 지나는 빛의 양은 그 제곱에 반비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의 밝기라는 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떠한 빛의 절대 밝기를 알면 겉보기 밝기하고 절대 밝기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밝기랑 실제 밝기를 비교를 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별의 절대 밝기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윌리엄 허셸은 모든 별이 태양하고 밝기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윌리엄 허셸이 그 천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은 또 굉장히 탁월한 작곡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독일 사람인데 런던에 가가지고 이제 작곡가로 막 활약을 해서 그 런던의 스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블랙핑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에스파라든가 이런 사람처럼 인기 있던 아이돌 같은 작곡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게 별을 열심히 또 관찰을 해가지고 천왕성도 발견하고 우주의 지도도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별의 밝기가 태양하고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태양계가 어디 있었냐 하면 여기 어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동설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래도 우리 지구가 있는 위치는 그래도 우리 은하의 중심 어디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20세기
초에 들어와 가지고 헨리에타 리비트라고 하는 이제 천문학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분이 헨리에타 리비트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 천문대장이었던 에드워드 찰스 피커링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피커링,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커링의 조수로 일했던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이 천문학자들이 다 여성이죠. 싸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그 당시에 남자들의 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은 남자들만큼 잘하는데 인건비가 싸니까 당연히 여성들을 고용을 했겠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여성들은 참정권조차 없었어요. 투표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권이라는 것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그렇게 이제 차별받던 구조에서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현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건데, 굉장히 탁월한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산을 한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말의 어원이 사실은 여기서 유래를 했어요. 예. 오늘날에는 기계가 컴퓨터였지만 이 당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컴퓨터였던 거죠. 근데 이제 헨리에타 리비트가 에드워드 피커링의 지시를 받고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이게 그 대마젤란 성운, 이게 소마젤란 성운이라는 성운인데, 이게 구름이 아니고요. 성운, 구름 운자가 들어갔지만 구름이 아니라 별입니다. 그러니까 별의 집단, 은하예요. 우리 은하 가까이에 있는 위성 은하, 그러니까 뭐 약간 그 동생 같은, 우리 은하의 동생 같은 좀 사이즈가 작은 은하들인데, 마젤란 은하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마젤란이 탐험가였잖아요. 마젤란이 그 남아프리카 지나서 이렇게 호주 쪽으로 갔던 탐험가. 그러니까 남반구로 가니까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젤란 은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여기에 있는 1777개의 변관성 관측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1777개. 손으로. 이 당시에는 손으로 다 데이터점을 찍었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변광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별의 밝기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별의 밝기가 변하니까 오늘의 별의 밝기 점 하나 찍고, 내일의 별의 밝기 점 하나 찍고, 뭐 열흘 뒤에 별의 밝기 점 하나 찍고, 그거를 1777개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루 만에 컴퓨터로 다 끝낼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일이었겠죠. 그래서 변광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별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한다는 얘기예요. 별이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데, 이 별을 분석을 하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상관관계를 발견합니다. 밝은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변광성이 있는데, 밝은 경우는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하는 그 주기가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좀 천천히 그렇게 되는데, 얘는 어두운 거는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더라.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냐 하면, 일정한 굉장히 정확하게 주기하고 밝기하고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요 주기만 알면 이게 며칠이 걸리는지, 이게 한 열흘이 걸린다 그러면 밝기가 요 정도, 20일이 걸린다 그럼 밝기는 더 밝고, 뭐 이런 식으로 요 주기만 가지고도 별의 밝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발견의 의미를 처음으로 이제 깨달은 사람이 그 할로우 샤플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그 변광성의 밝기를 가지고 별들의 거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은하의 크기가 한 30만 광년 정도 된다. 실제로는 한 10만 광년인데요. 이 사람이 약간 잘 몰랐던 게 있어서 오차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빛의 속도로 10만 년 이상 가야 우리 은하 끝에서 저쪽 은하까지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처음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계의 위치가 은하 중심에서 한 3분의 2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별들의 집단인 은하, 여기에는 별이 한 1000억 개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가 이런 식으로 막대기, 가운데 막대기 같은 게 있고요. 나선팔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다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돼요. 자, 그래서 헬로우 샤플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자기가 잰 그 크기 30만 광년이 우주의 전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별들의 지도가 우주 전체의 지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주의 끝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불과 20세기 초였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마젤란 성운 같은 것도 있고 안드로메다 은하 이런 것들도 이제 관찰이 됐고 이런 거 트라이앵귤럼 은하 이런 것도 좀 발견이 되고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별은 분명히 아닌데 뿌옇게 뭔가 흩어져 있으니까 별은 아닌데 이건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많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별들의 집단이고 성단이다. 그러니까 은하는 아니고 그냥 별들이 조금 모여있는 성단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우리 은하 수의 크기보다 이 안드로메다 거리가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이 은하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칸트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아일랜드 유니버스라고 불렀어요. 섬 우주. 그러니까 칸트는 이게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성단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우주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일랜드 유니버스다, 섬 우주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걸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던 할로우 샤플리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은하고 안드로메다 은하 이것도 우리 은하 안에 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허버트 커티스라고 하는 릭 천문대 그 대장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아일랜드 유니버스다, 또 다른 우주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종점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에드윈 파웰 허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 이 사람이 이 윌슨산 천문대 망원경을 가지고 이 윌슨산 천문대는 윌슨이라는 사람이 재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천문대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취직을 했다가 이 사람은 나중에 하버드로 직장을 옮기고 허블이 이제 나중에 이런 관측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 아까 이게 빛이 변하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찰을 해가지고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를 구했어요. 구했더니 거리가 90만 광년. 우리 은하의 크기는 샤플리가 주장했던 건 30만 광년. 그러니까 3배가 먼 거였죠. 실제 거리는 180만 광년이에요. 훨씬 더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 있을 수가 없구나.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구나. 과거 사람들은 지구와 태양계가 유일한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천동 지동설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우리 은하가 유일한 우주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 처음으로 우리 은하가 유일한 우주가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을 해요. 과거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것이 우주의 기본 상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습을 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말도 안 되는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기본적인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 도대체 어떻게 생명이 등장을 했을까?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